노조 4만 명이 거리로 나섰을 때 삼성이 내놓은 응답은 협상도 양보도 아니었습니다. 라인 자체를 끊었습니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가 매출 134조, 영업이익 57조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평택 사업장 앞에는 4만 명이 모였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총액은 45조, 영업이익의 15%입니다. 이 숫자 한 명당 얼마인지 환산해보면요. 5억 7천만 원입니다. 한국 30대 평균 연소득의 12배.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삼성의 응답이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가전 라인을 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도대체 이 모든 사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가 매출 133조 9천억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경제사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였어요. 더 놀라운 건 증가폭입니다. 작년 같은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755% 늘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로도 185% 뛰었어요. 쉽게 말하면 월급쟁이가 1년 일해번 돈보다 올해 석 달치 월급이 더 많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57조의 정체가 흥미롭습니다. 반도체 부문 DS 사업부 한 곳에서만 53조 7천억 원이 나왔거든요. 전사 영업이익의 94%, 거의 전부입니다. 가전이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100원 벌면 94원이 반도체 한 부서에서 나온 셈입니다. 가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합쳐서 6원, 그중 가전은 마이너스였거든요. 이쯤 되면 여러분도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반도체 한 부서가 짊어진 호황이라는 거예요. 평균 연봉도 같이 뛰었습니다.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1인당 약 1억 3천만 원, 전년 대비 8.3% 올랐어요. 그런데 정확히 같은 달 평택 사업장 앞 풍경은 정반대였습니다. 4월 23일 도로 위에 4만 명이 모였어요. 노란 조끼와 빨간 깃발, 구호 소리가 4시간 동안 울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4만 명, 회사 추산으로도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문에서 외곽도로까지 약 1km가 빨간 NSEU 깃발로 메워진 거예요. 한국 사상 첫 과반 노조의 결의대회였습니다. 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누구냐? 삼성전자 노조원 7만 4천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전체 인직원 12만 8천 명 중 노조원만으로 과반을 넘어선 거예요.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쪽에선 사상 최대 호황, 같은 달 다른 쪽에선 4만이 거리로. 그리고 삼성이 내놓은 응답은 협상도 양보도 아니었습니다. 라인 자체를 끊는 결정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멈춘 적 없던 가전 라인을 삼성이 스스로 끊겠다고 선언한 거죠.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가 요구한 45조라는 숫자,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출발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못 박아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잘 벌면 그 이익의 15%는 무조건 직원들 보너스로 떼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영업이익 300조 가정에 0.15를 곱하면 45조 원. 노조가 들고 나온 숫자가 정확히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5조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1인당으로 환산해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삼성 반도체 부문 북매 직원이 78,669명, 45조를 이 인원으로 나누면 한 사람 앞에 5억 7,200만 원이 떨어집니다. 세전 5억 7천. 한국 30대 평균 연소득이 약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일해서 버는 돈의 12배를 보너스로 한 번에 달라는 얘기인 거죠. 12년치 연봉이 통장에 한 방에 꽂히는 그림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미 받고 있는 평균 연봉입니다. 삼성전자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2024년 기준 약 1억 3천만 원, 전년보다 8.3% 올랐어요. 받던 1.3억 위에 한 해 보너스로만 5.72억을 더 얹어달라는 청구서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비대칭일까요?
치킨집 사장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 매출 1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매출의 15%는 제 보너스니까 따로 떼어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가게는 그날로 문을 닫습니다. 매출은 매출일 뿐 사장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재료비도 빠져야 하고 임대료도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노조 요구는 매출도 아니고 영업이익의 15%를 떼라는 거예요. 결국 이 45조 청구서는 단순한 보너스 협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번 돈의 절반에 가까운 몫을 7만 명 남짓이 가져가는 구조를 명문화해달라는 신호인 거예요. 그 청구서가 평택거리로 나오는 순간 삼성도 다른 응답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모든 갈등이 한 점으로 모인 날이 있어요. 2026년 4월 23일 평택 사업장 앞 도로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빨간 NSEU 깃발이 도로를 메웠습니다. 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모였고 회사 추산으로도 3만 명이 넘었어요. 한국 사상 첫 과반 노조의 결의대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예고였어요. 노조 자체 추산만 18조 원의 공백, 합계는 30조까지 봅니다. 노조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성과는 노동자의 결실이다. 회사가 사상 최대 이익을 냈으니 그 결실을 나누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듣고 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방어 논리는 의외로 단단했어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정리해둔 게 있거든요. OPIPI는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임금이 아니니 파업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보너스 더 달라고 회사 문을 잠글 권리는 법이 보장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노조 입장에선 가장 아픈 한방이었어요. 그러자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4월 27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발언의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결실은 노사만의 몫이 아닙니다. 인프라, 협력업체, 400만 소액주주, 국민연금까지 모두가 참여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문장이 결정타였습니다. 파업은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주무장관이 한 회사의 노사 분쟁에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건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사실상 정부가 회사 편에 한 발을 디딘 신호였습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전선이 열렸어요. 이재용 회장의 자택 앞이었습니다. NSEU 조합원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킨 일도 아닌데 옆자리 동료가 내 책상 앞에 천막을 친다고 말이에요. 그 정서가 자택 앞 농성에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사적 공간을 압박카드로 꺼낸 순간 여론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약 70%가 노조의 요구는 무리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답했어요. 결국 4월 23일은 단순한 결의대회가 아니었습니다. 노조는 18일 파업을 선언했고 정부는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으며 자택 앞엔 천막이 펄럭였어요. 세 개의 전선이 같은 날 동시에 열린 셈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50년 된 공장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시계를 한참 뒤로 돌려야 보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삼성이 가전사업에 뛰어든 게 1970년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단까지 정확히 한 세대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50년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공장이 하나 있어요. 1989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말레이시아 세마 가전 공장입니다.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한국 가정의 부엌과 거실을 채운 그 가전들이 바로 이 라인에서 쏟아져 나왔던 거죠. 숫자로 보면요. 한국이 가전 수출국 반열에 오른 것도 백색 가전 글로벌 1위 자리에 손을 뻗은 것도 결국 이 라인의 50년 누적 위에 선 결과였어요. 한 세대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바다 건너 미국에는 다른 풍경도 있었습니다. 1913년 헨리 포드가 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라는 새 기술을 도입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일당 5달러를 시행합니다. 당시 미국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정확히 2배 수준이었어요. 그 결정 이후
미국 자동차 산업은 약 30년 호황의 발판을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년 전 미국은 컨베이어 벨트를 깔면서 노동자에게 임금 2배를 같이 약속했고, 2026년 한국 삼성은 다크 팩토리를 깔면서 노동자 자체를 지우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같은 기술 혁신의 순간, 100년 격차의 두 풍경입니다. 다시 세마로 돌아와 보죠. 평택 1라인 하나가 가동되면 직접 인력 4,000에서 5,000명, 협력사와 건설까지 합치면 약 3만 명의 일자리 생태계가 같이 돌아갔어요. 광역시의 작은 동네 하나, 그 인구 전체가 라인 한 줄에 매달려 있던 셈입니다. 라인 한 줄이 도시 하나에 생계를 바치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세마 폐쇄, 식기세척기 외주 전환, 이 결정이 단순한 사업 정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50년 동안 켜져 있던 한국 제조업의 어떤 불빛이 처음으로 꺼지기 시작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라인 안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자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6년, 5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삼성의 가전 라인이 진짜로 끊깁니다. 식기세척기와 전자레인지는 직접 생산을 접고 외주로 넘긴다고 합니다. 1989년부터 가동되어 온 말레이시아 세마 가전 공장도 결국 문을 닫습니다. 일본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가전과 TV 판매 사업까지 연내 철수가 검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는 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고수익 대형 백색 가전뿐입니다. 1970년대 가전에 진출한 이후 50년 만에 처음 있는 체질 개선이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돈은 다 어디로 갔길래 가전 라인부터 끊는 결정이 나온 걸까요? 영업이익 57조 2천억의 행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57조 가운데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53조 7천억을 가져갔습니다. 비중으로 94%, 사실상 반도체가 거의 다 벌어온 돈인 거예요. 그러면 가전과 영상을 맡은 DA, VD 사업부는 어땠을까요? 2024년 한 해 영업 손실이 약 2천억, 4분기에만 6천억 적자를 냈고 올해는 손실 규모가 더 클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요, 통장에 1억이 들어왔는데 식료품비로는 오히려 200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엌 살림은 한 해 내내 적자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또 큰 돈이 빠져나갑니다. 2025년 배당으로 약 9조 8천억, 2026년 상반기에 자사주 소각으로 16조, 합치면 25조 안팎이 주주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여기에 더해 45조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에요. 결국 이렇게 57조를 벌어서 가전사업부는 단 1원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자 사업부의 라인이 가장 먼저 끊긴 겁니다. 사상 최대 호황의 그늘에서 돈을 못 버는 부서부터 먼저 사라진 거예요. 결국 57조라는 거대한 숫자 안에서 가전이 차지한 자리는 마이너스 한 칸이었습니다. 라인이 끊긴 진짜 이유는 바로 그 마이너스 한 칸에 또렷하게 적혀있던 셈입니다. 라인을 끊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한 발 더 나갔어요.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사람 자체를 지우는 카드였습니다. 2026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6 무대에서 삼성전자가 공식 선언한 게 있어요. 2030년까지 국내외 모든 생산 공장을 AI 드리븐 팩토리로 전환하겠다는 로드맵입니다. 핵심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디지털 트윈. 쉽게 말하면요, 진짜 평택 공장과 똑같은 가상 공장을 컴퓨터에 더 만들어두고 거기서 미리 다 돌려보는 시스템이에요. 사고도 불량도 가상에서 먼저 잡습니다. 둘째는 에이전틱 AI. 갤럭시 S26에 들어간 바로 그 기술이에요. 사람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을 자재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공정에 까는 거죠. 조립과 물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맞습니다. 조명조차 필요 없는 24시간 무인 가동. 그래서 영어로 다크 팩토리, 그러니까 불 꺼진 공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들자 삼성은 노동자 자체를 지우는 카드로 응수했어요. 파업 위기가 무인화 일정을 최소 3년에서 5년 앞당긴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존은 창고 자동화 비율을 75%까지 끌어올리며
2033년까지 신규 채용 60만 명을 회피하겠다고 밝혔어요. 해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안 뽑겠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더 가파릅니다. 텍사스 기가팩토리 인력이 2025년 한 해 2만 1000명에서 16,000명대로 22% 감원됐거든요. 같은 기간 테슬라 글로벌 인력은 늘었는데 그 거점만 칼로 도려냈어요. 결국 다크팩토리 시대는 한국 한 회사의 결단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제조업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꺾고 있어요. 사람을 더 뽑아 매출을 늘리던 공식이 사람을 빼서 이익을 지키는 공식으로 뒤집힌 셈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속도가 한층 빨라졌어요. 노조의 45조 청구서가 등 떠밀어준 셈이거든요. 이건 평택 한 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438만 명 전체에게 가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 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라인을 끊는 결단이 통쾌해 보이던 자리에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어요. 같은 평택 사업장 안에 사내 하청 노동자가 약 35,700명 있습니다. 사업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6%. 10명 중 2명이 사내 하청이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리고 항제 노조원들이 5억 7천을 더 달라고 외칠 때 이분들에게 떨어진 성과급은 0원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 매장에 정직원 7명, 알바생 2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정직원이 보너스 5억을 더 달라고 외칠 때 알바생들은 시급 인상도 못 받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황제일까요? 21.6%라는 숫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건 같은 공장 안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데 월급 봉투가 정확히 둘로 갈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협력사 그림은 더 큽니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가 1061개, 2차, 3차까지 합치면 총 1754개 회사가 삼성 라인에 매달려 있어요. 평택 1라인 하나가 돌면 직접 인력 4,000에서 5,000명, 협력사와 건설까지 합쳐서 약 3만 명의 일자리 생태계가 같이 움직입니다. 라인 하나가 작은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그렇다면 라인이 끊기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누구일까요? 황제 노조원들이 아닙니다. 협력사 직원들, 사내 하청 직원들이 가장 먼저 짐을 싸야 해요. 외주화는 시청자 여러분 지갑까지 따라옵니다. 2024년에 갤럭시 버즈 외주 생산에서 불량 사태가 터졌던 거 기억하세요? 외주를 맡기면 단가는 잠깐 내려갈지 몰라도 품질 통제권이 외주사로 넘어가거든요.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가 외주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가격이 좀 싸질 수 있어요. 그런데 AS 부품 호환성, 수리기간, 품질 일관성은 외주사 손에 달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청구서는 두 번 옵니다. 한 번은 35,700명 하청 직원들의 잘려나간 임금으로, 또 한 번은 여러분이 가전을 사고 고칠 때 늘어난 비용으로요. 가전사업부 DA, VD는 작년에 이미 영업손실 2천억을 찍었습니다. 4분기 한 분기에만 마이너스 6천억. 그 적자 부서의 라인이 먼저 끊긴다는 건 그 안에서 일하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잘린다는 뜻이에요. 황제노조의 최후라는 통쾌한 이야기 뒤에는 성과급 0원짜리 35,700명의 침묵이 깔려 있습니다. 이 침묵을 못 본 척하면 이 응징서사는 절반의 진실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모든 사태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요? 2025년 한국 제조업 취업자는 438만 2천 명입니다. 3년 연속 줄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해 청년 제조업 취업자가 6만 1천 명 감소했거든요. 2014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반면 60세 이상 제조업 취업자는 5만 4천 명 늘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다크팩토리 시대는 청년부터 지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가장 먼저 밀려납니다. 시간선을 한번 보시죠.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 시점 일본 메모리는 글로벌 50%를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2024년 가트너 글로벌 톱10에 일본 기업은 0개입니다. 한 번 밀린 산업은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KDI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 GDP는 0.78% 빠진다고요. 결국 삼성 한 회사의 라인 폐쇄가
청년 일자리 6만 1천 개가, 그리고 한국 GDP 0.78%가 같은 시간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방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객관적 보상 체계가 있어야 노조도 사측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요. 둘째, 사내 하청 35,700명의 직고용 전환과 재교육 펀드 조성입니다. 라인이 끊겨도 사람이 바로 거리로 나앉지 않게요. 셋째, 무인화 속도와 일자리 안전망의 균형 정책. 독일 노사정 모델처럼 정부, 기업, 노조가 함께 앉아 속도를 조율하는 거예요. 집을 허물기 전에 이사할 곳을 먼저 마련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황제노조 쪽인가요? 아니면 35,700명 쪽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은 직장 안에서도 서로 보이지 않는 두세 개가 있다는 걸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또 다른 무너지는 축, 자동차 부품 산업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조 4만 명이 거리로 나섰을 때 삼성이 내놓은 응답은 협상도 양보도 아니었습니다. 라인 자체를 끊었습니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가 매출 134조, 영업이익 57조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평택 사업장 앞에는 4만 명이 모였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총액은 45조, 영업이익의 15%입니다. 이 숫자 한 명당 얼마인지 환산해 보면요, 5억 7천만 원입니다. 한국 30대 평균 연소득의 12배.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삼성의 응답이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가전 라인을 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도대체 이 모든 사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가 매출 133조 9천억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경제사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였어요. 더 놀라운 건 증가폭입니다. 작년 같은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755% 늘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로도 185% 뛰었어요. 쉽게 말하면 월급쟁이가 1년 1해 번 돈보다 올해 석 달치 월급이 더 많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57조의 정체가 흥미롭습니다. 반도체 부문 DS 사업부 한 곳에서만 53조 7천억 원이 나왔거든요. 전사 영업이익의 94%, 거의 전부입니다. 가전이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100원 벌면 94원이 반도체 한 부서에서 나온 셈입니다. 가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합쳐서 6원, 그중 가전은 마이너스였거든요. 이쯤 되면 여러분도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반도체 한 부서가 짊어진 호황이라는 거예요. 평균 연봉도 같이 뛰었습니다.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1인당 약 1억 3천만 원, 전년 대비 8.3% 올랐어요. 그런데 정확히 같은 달 평택 사업장 앞 풍경은 정반대였습니다. 4월 23일 도로 위에 4만 명이 모였어요. 노란 조끼와 빨간 깃발, 구호 소리가 4시간 동안 울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4만 명, 회사 추산으로도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문에서 외곽도로까지 약 1km가 빨간 NSEU 깃발로 메워진 거예요. 한국 사상 첫 과반 노조의 결의대회였습니다. 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누구냐? 삼성전자 노조원 7만 4천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전체 인직원 12만 8천 명 중 노조원만으로 과반을 넘어선 거예요.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쪽에선 사상 최대 호황, 같은 달 다른 쪽에선 4만이 거리로. 그리고 삼성이 내놓은 응답은 협상도 양보도 아니었습니다. 라인 자체를 끊는 결정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멈춘 적 없던 가전 라인을 삼성이 스스로 끊겠다고 선언한 거죠.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가 요구한 45조라는 숫자,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출발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못 박아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잘 벌면 그 이익의 15%는 무조건 직원들 보너스로 떼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영업이익 300조 가정에 0.15를 곱하면 45조 원. 노조가 들고 나온 숫자가 정확히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5조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1인당으로 환산해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삼성 반도체 부문 북매 직원이 78,669명, 45조를 이 인원으로 나누면 한 사람 앞에 5억 7,200만 원이 떨어집니다. 세전 5억 7천. 한국 30대 평균 연소득이 약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일해서 버는 돈의 12배를 보너스로 한 번에 달라는 얘기인 거죠. 12년치 연봉이 통장에 한 방에 꽂히는 그림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미 받고 있는 평균 연봉입니다. 삼성전자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2024년 기준 약 1억 3천만 원, 전년보다 8.3% 올랐어요. 받던 1.3억 위에 한 해 보너스로만 5.72억을 더 얹어달라는 청구서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비대칭일까요? 치킨집 사장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 매출 1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매출의 15%는 제 보너스니까 따로 떼어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가게는 그날로 문을 닫습니다. 매출은 매출일 뿐 사장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재료비도 빠져야 하고 임대료도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노조 요구는 매출도 아니고 영업이익의 15%를 떼라는 거예요. 결국 이 45조 청구서는 단순한 보너스 협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번 돈의 절반에 가까운 몫을 7만 명 남짓이 가져가는 구조를 명문화해달라는 신호인 거예요. 그 청구서가 평택거리로 나오는 순간 삼성도 다른 응답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모든 갈등이 한 점으로 모인 날이 있어요. 2026년 4월 23일 평택 사업장 앞 도로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빨간 NSEU 깃발이 도로를 메웠습니다. 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모였고 회사 추산으로도 3만 명이 넘었어요. 한국 사상 첫 과반 노조의 결의대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예고였어요. 노조 자체 추산만 18조 원의 공백, 합계는 30조까지 봅니다. 노조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성과는 노동자의 결실이다. 회사가 사상 최대 이익을 냈으니 그 결실을 나누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듣고 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방어 논리는 의외로 단단했어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정리해둔 게 있거든요. OPIPI는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임금이 아니니 파업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보너스 더 달라고 회사 문을 잠글 권리는 법이 보장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노조 입장에선 가장 아픈 한방이었어요. 그러자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4월 27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발언의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결실은 노사만의 몫이 아닙니다. 인프라, 협력업체, 400만 소액주주, 국민연금까지 모두가 참여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문장이 결정타였습니다. 파업은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주무장관이 한 회사의 노사 분쟁에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건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사실상 정부가 회사 편에 한 발을 디딘 신호였습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전선이 열렸어요. 이재용 회장의 자택 앞이었습니다. NSEU 조합원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킨 일도 아닌데 옆자리 동료가 내 책상 앞에 천막을 친다고 말이에요. 그 정서가 자택 앞 농성에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사적 공간을 압박하도록 꺼낸 순간 여론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약 70%가 노조의 요구는 무리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답했어요. 결국 4월 23일은 단순한 결의대회가 아니었습니다. 노조는 18일 파업을 선언했고 정부는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으며 자택 앞엔 천막이 펄럭였어요.
세 개의 전선이 같은 날 동시에 열린 셈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50년 된 공장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시계를 한참 뒤로 돌려야 보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삼성이 가전 사업에 뛰어든 게 1970년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단까지 정확히 한 세대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50년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공장이 하나 있어요. 1989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말레이시아 세마 가전 공장입니다.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한국 가정의 부엌과 거실을 채운 그 가전들이 바로 이 라인에서 쏟아져 나왔던 거죠. 숫자로 보면요, 한국이 가전 수출국 반열에 오른 것도, 백색 가전 글로벌 1위 자리에 손을 뻗은 것도 결국 이 라인의 50년 누적 위에 선 결과였어요. 한 세대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바다 건너 미국에는 다른 풍경도 있었습니다. 1913년 헨리 포드가 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라는 새 기술을 도입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일당 5달러를 시행합니다. 당시 미국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정확히 2배 수준이었어요. 그 결정 이후 미국 자동차 산업은 약 30년 호황의 발판을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년 전 미국은 컨베이어 벨트를 깔면서 노동자에게 임금 2배를 같이 약속했고, 2026년 한국 삼성은 다크 팩토리를 깔면서 노동자 자체를 지우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같은 기술 혁신의 순간, 100년 격차의 두 풍경입니다. 다시 세마로 돌아와 보죠. 평택 1라인 하나가 가동되면 직접 인력 4,000에서 5,000명, 협력사와 건설까지 합치면 약 3만 명의 일자리 생태계가 같이 돌아갔어요. 광역시의 작은 동네 하나, 그 인구 전체가 라인 한 줄에 매달려 있던 셈입니다. 라인 한 줄이 도시 하나에 생계를 바치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세마 폐쇄, 식기세척기 외주 전환, 이 결정이 단순한 사업 정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50년 동안 켜져 있던 한국 제조업의 어떤 불빛이 처음으로 꺼지기 시작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라인 안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자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6년, 5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삼성의 가전 라인이 진짜로 끊깁니다. 식기세척기와 전자레인지는 직접 생산을 접고 외주로 넘긴다고 합니다. 1989년부터 가동되어 온 말레이시아 세마 가전 공장도 결국 문을 닫습니다. 일본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가전과 TV 판매 사업까지 연내 철수가 검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는 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고수익 대형 백색 가전뿐입니다. 1970년대 가전에 진출한 이후 50년 만에 처음 있는 체질 개선이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돈은 다 어디로 갔길래 가전 라인부터 끊는 결정이 나온 걸까요? 영업이익 57조 2천억의 행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57조 가운데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53조 7천억을 가져갔습니다. 비중으로 94%, 사실상 반도체가 거의 다 벌어온 돈인 거예요. 그러면 가전과 영상을 맡은 DA, VD 사업부는 어땠을까요? 2024년 한 해 영업 손실이 약 2천억, 4분기에만 6천억 적자를 냈고 올해는 손실 규모가 더 클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요, 통장에 1억이 들어왔는데 식료품비로는 오히려 200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엌 살림은 한 해 내내 적자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또 큰 돈이 빠져나갑니다. 2025년 배당으로 약 9조 8천억, 2026년 상반기에 자사주 소각으로 16조, 합치면 25조 안팎이 주주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여기에 더해 45조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에요. 결국 이렇게 57조를 벌어서 가전사업부는 단 1원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자 사업부의 라인이 가장 먼저 끊긴 겁니다. 사상 최대 호황의 그늘에서 돈을 못 버는 부서부터 먼저 사라진 거예요. 결국 57조라는 거대한 숫자 안에서 가전이 차지한 자리는 마이너스 한 칸이었습니다. 라인이 끊긴 진짜 이유는 바로 그 마이너스 한 칸에 또렷하게 적혀있던 셈입니다. 라인을 끊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한 발 더 나갔어요.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사람 자체를 지우는 카드였습니다.
2026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6 무대에서 삼성전자가 공식 선언한 게 있어요. 2030년까지 국내외 모든 생산 공장을 AI 드리븐 팩토리로 전환하겠다는 로드맵입니다. 핵심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디지털 트윈. 쉽게 말하면요, 진짜 평택 공장과 똑같은 가상 공장을 컴퓨터에 더 만들어두고 거기서 미리 다 돌려보는 시스템이에요. 사고도, 불량도 가상에서 먼저 잡습니다. 둘째는 에이전틱 AI. 갤럭시 S26에 들어간 바로 그 기술이에요. 사람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을 자재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공정에 까는 거죠. 조립과 분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맡습니다. 조명조차 필요 없는 24시간 무인 가동. 그래서 영어로 다크 팩토리, 그러니까 불 꺼진 공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들자 삼성은 노동자 자체를 지우는 카드로 응수했어요. 파업 위기가 무인화 일정을 최소 3년에서 5년 앞당긴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존은 창고 자동화 비율을 75%까지 끌어올리며 2033년까지 신규 채용 60만 명을 회피하겠다고 밝혔어요. 해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안 뽑겠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더 가파릅니다. 텍사스 기가팩토리 인력이 2025년 한 해 2만 1000명에서 16,000명대로 22% 감원됐거든요. 같은 기간 테슬라 글로벌 인력은 늘었는데 그 거점만 칼로 도려냈어요. 결국 다크 팩토리 시대는 한국 한 회사의 결단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제조업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꺾고 있어요. 사람을 더 뽑아 매출을 늘리던 공식이 사람을 빼서 이익을 지키는 공식으로 뒤집힌 셈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속도가 한층 빨라졌어요. 노조의 45조 청구서가 등 떠밀어준 셈이거든요. 이건 평택 한 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438만 명 전체에게 가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 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라인을 끊는 결단이 통쾌해 보이던 자리에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어요. 같은 평택 사업장 안에 사내 하청 노동자가 약 35,700명 있습니다. 사업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6%. 10명 중 2명이 사내 하청이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리고 항제 노조원들이 5억 7천을 더 달라고 외칠 때 이분들에게 떨어진 성과급은 0원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 매장에 정직원 7명, 알바생 2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정직원이 보너스 5억을 더 달라고 외칠 때 알바생들은 시급 인상도 못 받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황제일까요? 21.6%라는 숫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건 같은 공장 안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데 월급 봉투가 정확히 둘로 갈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협력사 그림은 더 큽니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가 1061개, 2차, 3차까지 합치면 총 1754개 회사가 삼성 라인에 매달려 있어요. 평택 1라인 하나가 돌면 직접 인력 4,000에서 5,000명, 협력사와 건설까지 합쳐서 약 3만 명의 일자리 생태계가 같이 움직입니다. 라인 하나가 작은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그렇다면 라인이 끊기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누구일까요? 황제 노조원들이 아닙니다. 협력사 직원들, 사내 하청 직원들이 가장 먼저 짐을 싸야 해요. 외주화는 시청자 여러분 지갑까지 따라옵니다. 2024년에 갤럭시 버즈 외주 생산에서 불량 사태가 터졌던 거 기억하세요? 외주를 맡기면 단가는 잠깐 내려갈지 몰라도 품질 통제권이 외주사로 넘어가거든요.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가 외주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가격이 좀 싸질 수 있어요. 그런데 AS 부품 호환성, 수리기간, 품질 일관성은 외주사 손에 달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청구서는 두 번 옵니다. 한 번은 35,700명 하청 직원들의 잘려나간 임금으로, 또 한 번은 여러분이 가전을 사고 고칠 때 늘어난 비용으로요. 가전사업부 DA, VD는 작년에 이미 영업손실 2천억을 찍었습니다. 4분기 한 분기에만 마이너스 6천억. 그 적자 부서의 라인이 먼저 끊긴다는 건 그 안에서 일하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잘린다는 뜻이에요. 황제 노조의 최후라는 통쾌한 이야기 뒤에는
성과급 영원짜리 35,700명의 침묵이 깔려 있습니다. 이 침묵을 못 본 척하면 이 응징서사는 절반의 진실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모든 사태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요? 2025년 한국 제조업 취업자는 438만 2천 명입니다. 3년 연속 줄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해 청년 제조업 취업자가 6만 1천 명 감소했거든요. 2014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반면 60세 이상 제조업 취업자는 5만 4천 명 늘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다크팩토리 시대는 청년부터 지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가장 먼저 밀려납니다. 시간선을 한번 보시죠.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 시점 일본 메모리는 글로벌 50%를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2024년 가트너 글로벌 톱10에 일본 기업은 0개입니다. 한 번 밀린 산업은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KDI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 GDP는 0.78% 빠진다고요. 결국 삼성 한 회사의 라인 폐쇄가, 청년 일자리 6만 1천 개가, 그리고 한국 GDP 0.78%가 같은 시간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방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객관적 보상 체계가 있어야 노조도 사측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요. 둘째, 사내 하청 35,700명의 직고용 전환과 재교육 펀드 조성입니다. 라인이 끊겨도 사람이 바로 거리로 나앉지 않게요. 셋째, 무인화 속도와 일자리 안전망의 균형 정책. 독일 노사정 모델처럼 정부, 기업, 노조가 함께 앉아 속도를 조율하는 거예요. 집을 허물기 전에 이사할 곳을 먼저 마련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황제노조 쪽인가요? 아니면 35,700명 쪽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은 직장 안에서도 서로 보이지 않는 두세 개가 있다는 걸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또 다른 무너지는 축, 자동차 부품 산업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